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정유탁 연구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2023년 대내외 거시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경제 여건과 전망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큰 세 가지 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갈등의 시대, 그리고 긴축의 시대, 그리고 상실의 시대입니다. 잘 아신 것처럼 이 긴축의 시대라고 하면 올해 예상치도 못하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고, 그에 따라서 서방과 러시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미중 간의 패권 경쟁도 심화되고 있으면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심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내년에도 이 통화 긴축은 지속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정 정책 또한 재정 건전화 추진 과정에서 긴축으로 선회하지 않을까. 그래서 정책 전환 리스크에도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아무래도 글로벌 협력 체계가 훼손되면서 세계화의 열매가 더 이상은 달콤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산 가격 하락과 부채 리스크로 인해서 그 경제 주체들의 경제 활동도 제약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감안했을 때 2023년에는 바로 변동성의 시대, 그리고 취약성의 시대, 다시 대항해 시대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런 거 감안했을 때 내년에는 금융 혼란이 좀 가중되고, 그리고 경제 성장도 둔화되면서 좀 불확실성이 심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같은 전망 수치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대내 여건 악화를 감안했을 때 내년 전망표를 좀 보시고 계신데요.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한 2% 중후반에서 내년에는 1% 후반으로 둔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간 소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4% 초반에서 내년에는 2% 초중반, 그다음에 건설 투자는 회복은 되겠지만 굉장히 좀 제약적인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설비 투자는 내년에도 마이너스를 나타내면서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통관 수출 기준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수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글로벌 성장성 둔화, 그다음에 수출 단가 하락 등 감안했을 때 내년에는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원자재 가격이 좀 안정되면서 경상수지가 좀 회복은 될 수 있겠지만 수출 부진을 감안했을 때 경상수지 흑자 폭은 올해보다 좀 둔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고점을 찍고 둔화는 되겠습니다만 여전히 3% 중반의 높은 수준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금리의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하락 안정세를 나타내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그 레벨, 그러니까 평균 수준으로 봤을 때는 내년에 평균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회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23년 세계 경제는 아무래도 지정학적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 통화 긴축 여파가 본격화되면서 성장 둔화가 좀 더 심해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러우 전쟁과 G2의 패권 경제 속에서 아무래도 이제 강력한 통화 긴축 파급 효과가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증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신흥국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비 개선과 관광 수요가 긍정적인 요인을 미치겠지만 아무래도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금융 불안과 실물 불안이 이어지면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맨 오른쪽 테이블 보시면 세계 OECD에서 9월달에 난 전망 자료인데요. 세계 경제 성장률은 올해 3.0에서 내년에 2.2%로 상당히 둔화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이나 유로존 보시면 1%가 안 되는 성장률입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반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나머지 주요 후진국 같은 경우에는 둔화되는 걸로 그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요국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입니다. 미국은 아마 경기 하방 압력이 연착륙 기대가 굉장히 축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잘 아신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근 상승 등 감안했을 때 물가 상승률이 둔화된 속도는 상당히 완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통화 긴축도 이어지면서 그다음에 또 시차 감안했을 때 이 통화 긴축의 파급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아마 성장세가 상당히 둔화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오른쪽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그 주가가 하락하면서 그 미국 가계 금융자산이 축소되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계 자산 중에서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기 때문에 이런 역자산 효과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증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로존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로존이 러우 전쟁에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잘 아신 것처럼 이 러시아와 서방의 갈등 때문에 에너지 불안이 굉장히 심화되면서 선진국 중에서 가장 취약한 성장률을 나타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ECB 역시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텐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정 취약국들의 이자 불안이라든가 금융 분절화 위험에 특히 좀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금융 분절화라는 게 어떤 거냐면 유로존 잘 아신 것처럼 이 주변국과 중심국이 있는데요. 이 주변국과 중심국 간의 구조적인 여건 차이 때문에 자본 조달 비용의 격차가 발생하는 이런 위험들이 나타납니다.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저희가 주변국이라 할 수 있고 취약국이라 할 수 있는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국채 스프레드, 다시 말씀드리면 독일과의 금리 스프레드가 상당히 벌어지고 있죠. 이런 거 감안했을 때 ECB가 본격적으로 금리를 더 올리기 시작하면 취약국들은 부담이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도 좀 유의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선진국 중에서는 일본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를 좀 나타낼 것 같습니다. 맨 앞에 OECD 전망도 보셨지만 그래도 일본은 내년에 1%대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이제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소비 활동이 좀 촉진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 투자도 내년에는 오른쪽 그래프 보신 것처럼 기업 투자도 굉장히 활발하게 올해보다는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일본이 이제 해외 관광객들 받고 있죠. 이제 그런 관광 수입도 일본 성장을 경제를 좀 지지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엔저의 역습이라고 하죠. 그 엔화가 떨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유효하게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잘 아신 것처럼 사실은 자국 통화가 떨어지면 수출 가격 경쟁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칩니다. 엔화도 그랬죠. 근데 지금은 엔화가 하락하면서 그 효과가 긍정적 효과가 별로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생산 기지들이 해외로 많이 나갔기 때문에 엔저에 따른 그런 긍정적인 효과는 축소되고 오히려 물가를 자극하면서 소비를 제약할 수 있는 이 엔저의 역습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아무래도 이제 시진핑 3기 출범, 그 내년 전인대를 계기로 인해서 아마 방역 조치가 좀 완화되면서 성장세를 좀 끌어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여타국들 다른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아신 것처럼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 일시적으로 다시 확산되면서 방역 규제가 다시 재차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요. 아울러서 지금 가운데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가 지속된 상황에서 특히나 이 지방 정부의 재정 수입이 감소됨을 있기 때문에 투자 여력은 조금 생각하는 것보다 덜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중국 역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수출 둔화라든가 특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G2 간의 패권 경쟁과 같은 대외 여건은 중국에게도 우호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쉬는 부분 자료로 좀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신 것처럼 트럼프 시기에 촉발된 이 미중 무역 갈등이 그걸 계기로 인해서 미중 간의 그 패권 경쟁이 좀 본격화되는 모습을 나타냈죠.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 올해 2월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오히려 중국 러시아가 같은 면을 먹고 그 서방이 한쪽 축을 담당하면서 대륙 구도가 좀 강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거기에 공급망 리스크까지 부각되면서 경제가 안보의 수단인 지경학적의 시대로 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탈세계 기조가 뚜렷해지면서 그 보호무역 강화라든가 무역 정책 불확실성 등은 글로벌 교육을 좀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나갈 텐데요. 그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이게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정책 불확실성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이용해서 글로벌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실증 분석을 해봤는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글로벌 교육은 떨어집니다. 근데 특히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건 아무래도 신흥국이 선진국보다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이 지정학적 시대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는 효율성보다는 신뢰성과 안정이 우선되기 때문에 공급망이 재편될 수 있고 특히나 미국과 중국 이 G2 간의 공급망 분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저희가 주요국들의 중국 의존도와 미국 그 무역 의존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보신 것처럼 남미와 한국과 일본은 양국 간에 모두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타격이 좀 더 심할 수 있고요. 특히 이 중에서 한국과 일본이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다른 남미와 다르게 대외 의존도가 높다는 점, 특히 기술 안보와 관련됐다는 점에서 한국과 미국은 좀 더 손실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향후에 그 공급망 재편 과정을 좀 주의하면서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가가 상당히 변동성이 심해서 저희도 참 전망하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주요 포인트, 왓칭 포인트라고 하죠. 왓칭 포인트는 말씀을 드리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서 일단 흐름과 왓칭 포인트를 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일단 방향성은 아무래도 경기가 둔화되기 때문에 이런 수요 부진, 그리고 미국이 내년에 사상 최고의 생산량을 낼 것으로 그렇게 푸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 감안했을 때 유가는 점진적으로 하락할 거다, 이렇게 일단 방향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 중에 지금 러시아 제재는 계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에너지 무기화하면서 보복을 되게 강화하고 있죠. 이런 러시아발 수급 불안, 그리고 어저께죠,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오펙은 절대 유가를 떨어뜨릴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10월부터는 감산이 들어갔죠. 그리고 11월부터는 굉장히 크게 감산하겠다. 1일 200만 배럴. 1일 200만 배럴이면 전 세계 공급량의 2%입니다. 이런 거 감안했을 때 유가는 상당히 내년에도 고유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숫자를 좀 말씀드리면 두바이 기준으로 했을 때 연평균으로 올해보다 한 10% 정도 하락한 $90 내외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와 관련해서 좀 여러분들이 주의 있게 보셔야 될 왓칭 포인트는 러우 전쟁 향방, 그리고 이란 핵 협상 과정, 그리고 며칠 전부터 갑자기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이 오펙과 미국의 정치적 갈등입니다. 이 세 가지를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 경제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경기 흐름을 좀 말씀드리면 2023년 국내 경제는 아무래도 이제 리오프닝 효과 소멸 속에서 고물가 고금리 여파가 이어지고 경제 심리도 상당히 부진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외 여건도 안 좋죠. 그런 거 감안했을 때 성장률이 상당히 둔화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 보시면 이게 소비자 심리 지수인데, 현재 경기 판단과 향후 경기 전망 어떻게 하느냐를 물어보고 있는데, 서베이 조사인데 특징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그래프 보신 것처럼 향후 경기 전망은 코로나 때보다 더 안 좋습니다. 심리가 굉장히 좀 위축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오른쪽을 보시면, 이 오른쪽 그래프가 어떤 걸 의미냐면, 우선 2023년을 보시면 2023년은 물가 상승률은 한은의 목표치 2%를 넘어서요. 근데 성장률은, 실제 성장률은 추세 성장률을 보다 낮죠. 다시 말씀드리면 2023년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고물가 속에서 경기가 부진이 동시에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출 항목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소비입니다. 민간 소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거리두기 해제되면서 서비스 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장기 추세보다는 낮습니다. 이런 거 감안했을 때 서비스 소비 여력은 아직까지 좀 있는 걸 판단이 되고, 또 하나 특징적인 거는 해외여행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감안했을 때 내년에 민간 소비는 이 서비스와 국외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는 이어가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물가 상승에 따라서 실질 구매력이 좀 둔화되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 이자 부담이 늘어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소비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그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그 실질임금 상승률인데, 보시는 것처럼 상용직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실질임금 상승률이. 그리고 임시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 4분기부터 돌아섰고 마이너스로 그 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둔화될 수 있다, 이게 소비를 제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 역시 이 역자산 효과, 그다음에 소비 심리 위축등도 굉장히 좀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고, 품목별로 좀 보면 내구재가 조금 우려스러운데, 왜 그러냐면 오른쪽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사실 내구재가 코로나 때 대체 수요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이제 팬데믹이 이제 그 특수가 사라지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내구재는 경기랑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거나 금리가 올라가면 다른 준내구재나 뭐 비내구나 서비스보다 내구재가 훨씬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내구재가 굉장히 악화될 거기 때문에, 부진할 거기 때문에 이런 점 역시 소비를 좀 제약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건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건설은 건설자재 가격이 너무 급등하면서 굉장히 부진했는데요. 내년에는 아무래도 이 건설자재 가격이 상승세가 좀 진정이 되면서, 그리고 선행지표도 좀 보니까 내년에는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이 건설 투자의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건설 수주와 건축 허가의 사이클입니다. 보시면 반등을 하고 있고, 이런 거 감안했을 때 설비 투자는 회복은 좀 나타낼 수 있겠다. 그래서 올해도 마이너스지만 내년에는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동산 시장 위축과 정부 SOC 예산 감축은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좀 항목별로 좀 품목별로 부분별로 말씀드리면 주거용 건설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주재 관련 불확성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 제약 요인 남아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비주거용 건설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상업용이랑 공업용 같은 경우에는 주택시장 위축, 그다음에 설비 투자 부진, 그다음에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서 회복세가 좀 완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 토목건설이죠. 토목건설은 사실 SOC의 영향이 큰데 내년에는 SOC가 감소합니다. 제가 좀 뒤에 예산에서 보여드릴 텐데 SOC 감산 이런 것도 감안했을 때 회복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미분양 주택 수가 늘고 있고 주택 거래량이 줄고 있죠. 이게 어떻게 건설 투자에 영향을 미치느냐? 주택 거래량이 줄면 부대 비용이라고 하죠. 수수료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미분양이 늘면 재고가 늘어요. 이게 다 건설 투자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건설 기성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도 건설 투자를 좀 제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경기 악화라든가 금리 상승, 특히 이 경제 불안성 확대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특히 IT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오른쪽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제조업이 이미 굉장히 둔화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IT 쪽의 설비 투자는 내년에도 좀 부진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BIT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친환경 관련 투자는 상당히 우호적인데 그 세계 수요 둔화라든가 불확실성 심화가 좀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서비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서비스 업황은 회복이 될 거라서 보고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 전환 수요도 굉장히 우호적일 수 있는데 이 금리 상승이 좀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IT 제조업, BIT 제조업, 서비스. 이 세 개 중에서 그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금리 상승에 따라서 가장 크게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게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서비스는 여건은 다 괜찮을 수 있는데 이 금리 상승이 상당히 제약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정부 부채가 엄청나게 늘고 재정 주체가 굉장히 커지면서 그 재정 건전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지금 신정부 입장에서는 재정 건전을 추진한다는 그런 기조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오른쪽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산업 중소기업 부분이 떨어지고 있죠. 저게 그 코로나 직접 지원이 줄어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SOC도 28조였던 게 25조로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R&D 쪽, 이 R&D 쪽은 늘어나고 있고 추세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안들 봤을 때 아마 중기적으로는 이 투자 지원 확대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거 감안해서 투자 지원 확대가 아마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건전화 축을 하면 아무래도 경기 여력 대응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 안정성에는 충분히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추경 대비 5%가 줄어듭니다. 추경 대비 내년 예산이 5% 줄어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정부의 성장 견인력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내년에 수출은 대외 요건도 안 좋고 교육은 위축되기 때문에 좀 둔화될 걸로 보고 있고, 특히나 가운데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금년에 우리가 사실은 수출 생각보다 좋습니다. 상반기까지만. 그 왜 좋냐면 물가도 있지만 단가 요인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프 보신 것처럼 단가 요인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고 특히 반도체 수출 단가가 마이너스로 굉장히 크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물량 쪽 효과도 있지만 단가 하락 효과까지 합하면 통관 수출은 내년에 마이너스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좀 구조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망 재편이라든가 또 대중 수출 여건이 악화되는 점 등 부담입니다. 이 대중 수출 여건의 악화가 뭐냐면 오른쪽 그래프 보신 것처럼 중국이 이제 앞으로 사업 고도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고 여타 국가들과 굉장히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중국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요인들도 좀 쉽지 않은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무역 수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올해 무역 수지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지금 9월까지 무역 수지가 거의 290억 달러죠. 사상 최고인데 무역 수지는 내년에는 원자재 가격의 안정에 힘입어서 반등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개선은 됩니다. 근데 수출 둔화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흑자로 돌아서더라도 흑자 폭이 상당히 낮을 걸로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가 전망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코노미스트 한 지 13년 됐는데 이런 물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번 뭐 전망하면 틀리긴 하는데 이 물가를 이렇게 많이 틀려본 적이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러우 전쟁 때문에 굉장히 큰 교란 요인이 생겼는데 내년에는 원자재 가격이나 곡물 가격이 좀 안정되고 또 기저 효과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하방 압력 등 감안했을 때 물가 상승률은 둔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러시아와 원자재 수급 불안이라든가 그다음에 가공식품 서비스 가격 하방 경직성 등으로 인해서 둔화 속도는 상당히 완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 그래프, 맨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지금 석유류는 기여도가 줄고 있죠. 대신 공업 제품이라든가 서비스는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운데 그래프가 뭘 의미하냐면 가운데 그래프 보시면 외식제는 서비스 물가입니다. 그리고 가공식품 보시면 거의 1에 가깝죠. 이게 품목별 가격 지속성이라는 건데 따로 산출을 했는데 위에 있는 세 개가 이게 1에 가까울수록 충격이 오래 간다는 겁니다. 가격 상승이 되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거든요.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내년에도 물가 상승률은 둔화는 되더라도 쉽게 내려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또 하나 이 원달러 환율 상승 아무래도 환율 상승하면 수입물가랑 생산자 물가 자극하기 때문에 이거 역시 물가에는 좀 부담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지금 미국도 그렇지만 또 하나 지금 중심적으로 보고 있고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하나 뭐냐면 이 악순환이라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물가가 올라가면 기대 물가가 올라가고 임금이 올라가고 다시 물가가 올라가는 이런 악순환에 대해서도 발생 위험에 대해서 좀 유의하게 보고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기대 물가라든가 임금 상승이 아직까지는 미국만큼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이 BIS에서 선진국 대상으로 추정을 한 건데 임금이 물가에 미친 영향, 물가가 임금에 미친 이 상호 영향이 고물가 때는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이런 악순환을 발생한 위험에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